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초등학생 때 심각한 왕따를 당했다. 처음 이야기의 시작은 초등학교 때로 돌아간다. 그 무렵 학교 내에서 심각한 수준의 왕따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삶과 죽음에 대해 알 수 있는 나이가 아님에도 자살을 항상 생각했다. 왕따를 당하는 이유는 어림짐작하고 있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어린 아이들이 대개 그렇듯 남을 괴롭히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부각하고 싶어 했다.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했던 생각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뿐이었고, 나는 아파트 옥상에 종종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보곤 했다. 괴롭힘이 내 한계에 다 닿을 때쯤이었다. 지친 정신을 이끌고 집에 어렵사리 도착했다. 내가 살던 아파트는 17층의 높이에 나의 집은 4층이었고, 당시 같은 건물에 같은 학교를 다니던 사람이 4명이나 있으시기에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 괴롭힘에 대한 긴장을 풀 수가 없었다. 집 문 앞에서 열쇠를 꺼내들 때쯤 뒤쪽으로 인기척이 느껴졌다. 건물이 니은 모양으로 되어 있기에 집 문을 열고 나오면 거긴 복도와 건물 끝에 비상구가 보이는 구조였고, 내가 뒤를 돌아보자 비상구로 가는 계단 앞 문에 누군가 서 있었다. 학교가 끝나고 학원을 다녀오던 차라 날이 어둑어둑해 자세히 보이지 않았다. 순간 나는 위화감을 느꼈다. 직선거리로 30m가량의 거리쯤 되었기에 인기척을 느낄 만한 거리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크기는 내 또래의 초등학생 정도로 보였고, 복도 옆 난간의 높이로 인해 어깨에 선만 약간 보이는 높이였다. 순간 머릿속에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다. 때리려고 쳐다보나? 나와 같은 학교 학생이 아닐 수도 있었지만 당시 괴롭힘을 피하는 생각만 했기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다. 다행히 그 녀석은 내 쪽을 향해 서서 흔들흔들 움직일 뿐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 집 앞에 서 있던 와중이라 나는 황급히 열쇠를 꺼내 문을 열고 도망가듯이 집 안으로 숨어 들어갔다. 맞지 않았다는 안도감 때문이었는지 순간 느껴졌던 위화감은 순식간에 잊혀졌다. 며칠이 지난 후 집에 도착한 나는 자연스럽게 가방에서 열쇠를 꺼내 들었다. 그때 또다시 인기척이 느껴졌고 나는 뒤돌아 비상구를 쳐다보았다. 저번에 그 녀석인가?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난간에 손을 대고 이상한 기분에 휩싸일 때쯤 뭔가 내 위쪽에 있음을 알았다. 7층 난간에서 누군가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반대쪽 복도 중앙이었고 날이 어두운 터라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역시 며칠 전에 보았던 실루엣과 비슷한 게 보였다. 복도 중간에 있는 소화전 등불이 붉은색이기에 그 녀석의 등 뒤가 붉은 빛으로 산란되어 있었다. 서로 쳐다보길 오춤 좀 보았을까. 나는 갑자기 소름이 돋았다. 뭔가 이상해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고 나는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에 들어가자 아무도 없는 집안이 을씨년해 보였고 빠르게 뛰는 심장이 불안한 마음을 키워냈다. 그날 밤 잠자리가 아주 불편했다.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고 멀뚱멀뚱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누워있던 와중에 복도와 맞닿은 창문 밖으로 그림자가 지나가는 게 보였다. 나의 집은 복도 끝에서 세 번째 집이기에 밤이 되면 지나가는 사람은 여럿 있었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림자가 또다시 지나갔고 난 공포에 휩싸였다. 그림자의 높이가 딱 나 정도 되는 초등학생의 높이였기 때문이다. 우리 집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두 집 모두 신혼부부들이 살고 있고 갓난 아기만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은 없다. 그 정체 모를 그림자는 창문 앞에 서 있기도 하고 왔다 갔다 왕복하기도 했다. 머리통의 크기가 미묘하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걸 보니 철창에 얼굴을 대고 집안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느껴졌다. 더 이상 그걸 지켜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나는 몸을 돌려 눈을 꼭 감고 억지로 잠에 들려고 했다. 몸을 일으켜 부모님이 계신 방으로 가볼까 생각도 들었지만 왠지 내가 일어나면 밖에 있는 이상한 것과 정면으로 서 있을 것 같아 침대 위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난 오들오들 떨면 억지로 잠을 청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에 들었고 아침이 밝아왔다. 아침 밥상에 앉자마자 나는 부모님께 어제 있었던 일을 말했다. 부모님께서는 걱정스런 표정을 지어 보이셨다. 최근에 내가 죽고 싶다, 그만 살고 싶다라는 말을 2번 정도 했는데 그것과 상관이 있다고 여기셨을 것 같다. 나에게 학교를 쉬겠느냐 물으셨고 그 말을 들은 나는 너무나 학교에 가기 싫었지만 학교를 가겠다고 말했다. 그날은 유독 많이 맞은 것 같았다. 학교가 끝난 후 곧바로 아파트 옥상으로 향했다. 괴롭힘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었기 때문이다. 옥상에서 뛰어내려 모든 걸 끝내고 싶었다.
어젯밤에 본 이상한 것이 약해진 내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파트 옥상에 도착한다는 곧바로 난간 밖에 튀어나와 있는 기둥 위로 올라갔다. 아래를 내려다보자 아득한 높이가 느껴졌다. 아래서 올라오는 바람이 내 몸을 흔들어 날 수십 미터 높이 아래로 떨어뜨릴 것 같았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제 그만 살아야지 마음을 가다듬을 때쯤 등 뒤에 뭔가가 있음을 알았다. 어떻게 내가 알았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등 뒤에서 뭔가가 있음을 분명 느꼈고 내가 한 걸음이면 생이 끝날 수 있는 좁은 기둥 위에 있는 것도 잊은 채 몸을 휙 돌려섰다. 옥상 위 배기구 기둥 뒤에서 날 쳐다보고 있는 그것과 눈이 마주쳤다. 사람이 아니었다. 보라색 얼굴을 기괴히 일그러뜨려 웃고 있는 소년이 있었다. 하반신은 기둥 뒤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고 상반신만이 보였다. 알몸이었다. 제법 쌀쌀한 날씨였음에도 온몸이 젖어 있었고 그 녀석은 나와 눈이 마주치자 더욱 크게 웃어 보였다. 마치 입술이 귀에 닿을 듯 크게 웃었다. 소리 없는 웃음소리와 생선의 눈처럼 동공웃는 흐릿한 눈은 날 패닉으로 몰아갔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기둥에서 옥상으로 뛰어내린 후 비상구로 도망쳤다. 죽고 싶어 올라온 주제에 온 힘을 다해 비상구를 뛰어내려갔고 집에 들어왔다. 책상 위에 내 유서가 보였다. 죄송합니다. 못 살겠어요. 나는 유서를 우악스럽게 집어들어 구긴 후 침대 위 이불 속으로 숨어들었다. 얼마나 떨었을까. 마치 그 녀석이 조자와 창문 밖에서 날 살펴보고 있는 것 같았다. 몇 시간쯤 지났을까 부모님이 집에 들어오셨다. 나는 죽으러 옥상에 올라갔다. 말도 못한 채 부모님 옆에 붙어 거실 소파위에서 태어난 척하며 창문을 흘깃흘깃 쳐다보고 있었다. 9시 뉴스가 끝날 때가 되자 안도감이 들었고 온몸에 힘이 탁 풀리는 듯했다. 날 바라보던 그놈이 귀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밤은 부모님 옆에서 자야겠다고 생각하며 소파에서 일어난 나는 아파트 바깥쪽을 향해 있는 창문을 흘깃 쳐다보았다. 그 순간 밖에서 날 쳐다보며 떨어지는 그 녀석과 눈이 마주쳤다.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1초도 눈이 마주치지 않았지만 날 공포로 몰아넣기에 충분했다. 그 녀석과 눈이 마주친 직후 마치 수박이 터지는 듯한 소리가 밖에서 들렸다. 부모님은 뭔가 느꼈는지 나와 누나를 서둘러 방 안으로 들여보내셨고 황급히 밖으로 나가셨다. 방에 들어간 나는 그게 뭔지에 대해 생각할 틈도 없이 기절하듯이 잠에 들었고 눈을 떴을 땐 아침이었다. 너무 가기 싫은 학교였지만 학교로 갈 수밖에 없었고 집에서 나온 나는 창문 아래를 지나는 인도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걸 보았다. 사람들 사이로 얼핏 보이는 핏자국은 어제 저녁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추측하기에 충분했다. 누군가 자살한 것이다. 힘겨운 하루가 끝난 후 저녁밥을 먹는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부모님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쭤보았다. 부모님은 내가 걱정되었는지 나에게 행여나 그런 생각하지 말라며 젊은 여자가 투신 자살한 사실을 말해주셨다. 난 어제 분명 그 녀석을 보았다. 하지만 죽은 사람은 20살 먹은 여자라 안다. 어떻게 된 건지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았다. 너무 무서울 뿐이었다. 그 녀석은 내가 자살할 걸 알고 부추기려고 하던 게 분명하다. 이 사건 이후 시간이 흘렀지만 그 녀석은 내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고 나는 차츰 이 사건을 잊어갈 수 있었다. 다만 중학교에 갈 무렵 친구로부터 한 이야기를 들으며 추측할 만한 단서가 조금 생겨 그 아이가 귀신이었음에 확신을 가지게 됐다. 옛날 우리 아파트의 의사 하나가 여자한테 차이고 나서 여자 집에 몰래 들어가 샤워하고 있는 여자랑 애 하나를 샤워 커튼 줄로 목 졸라 죽였다더라. 두 번째 이야기. 일본 호텔의 신명현상. 당시 20살이었던 내가 일본으로 가게 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을 무렵 여름이 되고 다니던 학교가 방학이 되었다. 알바해볼 생각에 어디 좋은 자리 없나 하고 알아보던 중 아는 지인의 소개로 후쿠오카 쪽 호텔에서 한 달만 일해줄 수 없냐는 헬프가 들어왔다. 아니 무슨 오사카도 아니고 미친 후쿠오카요. 솔직히 너무 멀었지만 고심 끝에 가기로 결심했다. 참고로 동경에서 후쿠오카까지의 거리는 여기서 서울 가는 것보다 멀었다. 젊을 때니 여러 군데 돌아다녀봐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고 이런저런 경험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서였다. 아무튼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간단히 짐을 챙기고 목적지로 향하게 되었다. 혼자 여행 가는 기분이 들어 약간 들떠있었던 내 자신에게 지금은 미안한 마음만 들 뿐이었다. 후쿠오카에는 후쿠오카시와 후쿠오카현이 있는데 일단은 후쿠오카시에 도착하게 되었다. 내가 가야 할 곳은 후쿠오카 근처에 있는 미야아카시라는 곳이었는데
내가 사는 동경과는 또 다른 느낌의 동네였다. 아무튼 그렇게 목적지로 향하고 일할 곳은 후쿠오카 중심지 쪽이 아니라는 소개인 아저씨의 말에 솔직히 약간 불이 죽었다. 그렇게 나는 후쿠오카에서 약속한 일본인 소개인 아저씨와 역 쪽에서 만난 후 아저씨의 차를 타고 미야와카시에 있는 호텔로 향하게 되었다. 차를 타고 향하는 도중 아저씨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다. 그때까지 나는 그냥 말 그대로 단순히 유명한 자연휴양림 같은 관광지에 데려가시려는 건 줄 알았다. 속으로는 귀찮은 데라고 생각하며 나는 문제의 장소로 아저씨와 둘이서 차를 타고 이동하였다. 한 40분쯤 이동했을까? 웬 터널이 하나 나오더라. 이상하게 그 터널 부근에 왔을 땐 우리 둘 다 고요한 정적이 새어나왔다. 기분도 약간 찝찝했고 그냥 피곤해서 그러려니 했다. 좀 졸립기도 하고 아무튼 빨리 어딘가에 내려 좀 쉬고 싶었다. 대충 그때 생각으론 그랬다. 터널을 나온 후 아저씨의 얼굴을 보니 아저씨도 좀 피곤한 표정이었다. 아무튼 그렇게 말도 없이 우리는 호텔에 도착했다. 호텔은 생각보다 컸다. 그냥 이름 없는 작은 호텔일 거라 생각했는데 꽤 깨끗하고 컸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 기모노 입은 여자애들도 있었는데 도시 여자와는 다른 묘하게 청순한 매력이 있었다. 피곤했던 찰나 같은 또래 여자아이들을 보고 피곤이 좀 가시는 듯 하기도 했다. 아무튼 도착 후 앞으로 한 달간 내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 간단히 숙지받은 후 그날 하루는 호텔방에서 하루 묵기로 했다. 아니, 앞으로 한 달간 묵을 방이었다. 일단 그날 하루는 짐을 풀고 방에서 혼자 TV를 보다가 피곤에 솔려 잠이 들어버렸다. 사건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다. 갑자기 온몸이 스르르 풀리기 시작하더니 가위에 눌리기 시작하는 그 기분 아시려나. 근데 가위는 전에도 몇 번 눌려봐서 별로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그 가위는 지금도 잊을 수 없더라. 갑자기 기기기기와 같은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소름이 돋더니 낮은데 갑자기 방안이 새까맣게 변하더라. 지금도 소름 끼친다. 그때 갑자기 아까 그 기기기기 소리가 템포가 빨라진달까. 암튼 그런 식으로 그 템포에 맞춰서 내가 누워있던 곳의 정면에 있던 거울만 어둠 속에서 점점 하얗게 보였다. 템포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거울이 점점 빠르게 하얗게 변했다. 참고로 나는 그날 이후로 방 안에 거울 들여놓기 싫어한다. 여기서 진짜 하이라이트. 갑자기 거울 속에서 새까만 사람이 한 명 보이는 거라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설명해야 하나. 흰 위에 까만 잉크가 번지는 것 같았다. 나는 진짜 그때 오줌 똥 다 지를 뻔했다. 귀신보다 사람이 무섭다고 하는데 닥치고 난 귀신이 키왕짱으로 무섭단 걸 그때 처음으로 느꼈다. 근데 거울 속 그분이 그냥 외모 때문인지 느낌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자도 아니신 것 같고 남자도 아니신 것 같은 여자이시기도 하고 남자이시기도 한 그런 느낌이었다. 그렇게 진짜 죽을 둥 살둥 발버둥치다 갑자기 전화벨에 마치 마술처럼 가위에서 확 풀렸다. 진짜 그때 전화를 매너 모드 안에 둔 걸 너무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서 아직까지도 잘 때는 꼭 전화를 매너 모드 풀고 자는 습관이 생겼다. 아저씨에게서 전화였다. 방문 두드려도 대답이 없길래 전화를 걸었단다. 한 10분 정도 잔 것 같은데 벌써 저녁 6시였다. 호텔 직원들은 식사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제 시간에 맞춰 먹지 않으면 물을 닫아 먹을 수 없으니 저녁 먹고 자란다. 그래서 얼른 그 방을 나와 직원 식당으로 갔다. 식당은 군대식 짬이랑 비슷해서 배식되어지는 음식으로 식판에 직접 퍼서 먹는 식이었다. 지금 기억으로는 별로 맛있지는 않았다. 아무튼 방금 있었던 기분 나쁜 기억 때문에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고픈데 곁에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도쿄로 미친 듯이 돌아가고 싶었다.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식사를 마치고 아저씨에게 전화를 걸어 잠시 이야기 좀 하자고 했다. 근데 그때 갑자기 팍 하고 생각난 것이 여기 와서 관광지는 별로 안 가봤지? 네, 도쿄엔 유명한 데 있는데 한번 가볼래? 라는 낮에 있었던 대화 내용이었다. 아까 낮에 유명 관광지에 데려간다던 건 그냥 잊으신 거냐고 물어보니 아까잖아. 어디려? 기억이 없는데. 이누나키 터널이라고 안 들어봤나? 이누나키 터널이요? 그래 일본에선 꽤 유명한 심령 스포트인데 모르나 보구나. 심령 스포트요? 터널이었구나. 아저씨가 아무 말도 안 해주셔서 몰랐어요.
너 터널 들어가기 전부터 잠에 골아 떨어졌잖니. 엥? 잤다니. 난 터널 입구 부출구까지 쭉 뛰어 있었는데 무표정인 아저씨 얼굴까지 봤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나 자는 걸 확인이나 하고 말하는 건지 그냥 거짓말하는 건지 그건 아직까지도 모르겠다. 근데 가만히 있어보자. 아까 갔던 곳이 유명 심령 스포트였다면 아까 내가 가위 눌린 건 다 그 터널 때문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확실하진 않지만 아무튼 그날은 무서워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방에 불은 다 켜고 TV까지 켜놓은 채 이불 뒤집어 쓰고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아무튼 그렇게 일을 하며 날짜가 하루 이틀 지났다. 그 후로 가위는 눌리지 않았다. 그냥 그날은 먼 길 오느라 피곤해서 가위에 눌린 거겠지 하고 잊으려 하고 있었다. 근데 한 3주쯤 됐나? 그날따라 너무 피곤해서 뜨거운 물을 욕조에 받고 몸을 눕혔다. 조용한 음악 틀어두고 술 한 병 사서 혼자 욕조에 들어가 한잔하며 온천 기분을 대리만족하며 눈을 감았는데 너무 피곤했는지 조금씩 잠이 들려는 거다. 진짜 기분이 좋아서 얼굴만 쏙 내민 채로 눈을 반쯤 감는데 갑자기 첫날 가위 눌린 느낌이 또 들었다. 진짜 그 얼굴을 또 보긴 싫었다. 갑자기 기기기기 소리가 들리면서 이번엔 듣고 있던 음악이 뭐랄까 점점 더 크게 들리는데 스피커가 크게 울려서 크게 들리는 느낌이 아니라 귀에 점점 확대되는 느낌이었다. 근데 그냥 음악이 들리는 거면 상관없는데 음악이 소리가 변하면서 알 수 없는 우물거림이 들리는 거였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들리진 않았지만 분명 일본어로 들렸는데 마치 그냥 발음대로 해석하자면 10일에 겹쳤다. 10일에 뒤집어 썼다. 카부타는 겹치다와 뒤집어 쓴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뭔 소리를 하는 건지는 아직도 알 수가 없다. 근데 암튼 막 저런 의미도 알 수 없는 17할 소리를 내면서 점점 소리가 커져갔다. 뭘 10일을 나더러 어쩌라고. 그 소리가 들리면서 갑자기 첫날과는 다르게 기기기기 소리가 갑자기 뚝뚝 소리가 끊어지면서 템포가 느려지는 거다. 내가 그때 얼굴을 욕실 천장을 향한 상태로 가위에 눌렸는데 천장에서 그 거울 속 시밤바가 얼굴만 동동 떠 있는 거 아닌가. 게다가 기기기 소리에 맞춰 악기처럼 각도가 바뀌어 갔다. 소리는 못 지르고 진짜 그땐 다 때려치고 집으로 가고 싶단 생각뿐이었다. 예의는 너무 무서워서 친구에게도 얘기한 적 없다. 아무튼 그 상태로 또다시 가위가 풀렸는데 이번엔 진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아저씨한테로 가서 저 방에 뭐 있는 거 아니냐고 방 좀 바꿔달라고 부탁을 했다. 하지만 아저씨는 다른 방은 지금 성수기라 닫혔다고 줄 수 있는 방이 없다고 했다. 방에 뭐 있는 거 아니냐고 그것만 가르쳐달라고 했는데도 절대 얘기 안 해주더라. 그냥 내가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만 말했다. 근데 진짜 기분 탓이 아니라 거긴 뭐가 있었다. 근데 진짜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귀신이 내가 한국 사람이라서 싫어하는 건가 하고도 생각해봤다. 나 일 열심히 했는데 진짜 방을 바꾸고 싶었지만 이미 날짜도 3주나 지나고 앞으로 일주일 조금만 더 하면 집에 가겠다 싶어서 그날 이후로도 무서웠지만 그냥 닥치고 그 방을 썼다. 방에 있을 때 보지도 않지만 TV를 늘 켜두었다. 방송은 최대한 밝은 느낌으로 저녁 시간엔 꼬마애들 애니메이션을 틀어두고 좀 저녁 되면 버라이어티 쇼나 개그 프로를 틀어두곤 했다. 아무튼 그렇게 덜덜 떨며 그 의문의 귀신과의 만남은 욕실을 마지막으로 사라졌다. 약속대로 한 달이 지나고 일당을 받은 다음 나는 준비됐던 듯이 얼른 짐을 싸고 집으로 떠날 채비를 했다. 마지막에 나 집으로 간다고 수고했다고 아침에 직원들끼리 모여 식사를 했는데 처음 온 날 봤던 기모노의 귀여운 소녀가 옆에 앉았던 것이다. 그 아이를 보곤 괜시리 집에 가는 게 안타까워졌다. 좀 더 친해졌으면 좋았건만.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이 내가 한국인이며 도시인 동경에서 왔다는 사실을 듣고 한국인인 내게 일본인들이 도쿄에 대해 물어보는 거다. 도쿄는 어때? 진짜 사람 많다며? 다들 멋쟁이지? 가보고 싶다. 그런 순진한 모습을 보며 난 도쿄에 대해 별거 없다며 거드름까지 피웠다. 근데 갑자기 오카미님께서 진짜 무슨 드라마나 만화에 나오는 캐릭 같은 이미지였는데 뭐랄까 차가울 것 같으면서 사람을 대할 때 자신을 아래에 두듯 하는 이미지. 사실 나한테 도쿄 이야기를 물어보며 직원들이 하나하나 질문할 때 그 오카미님만 내게 아무 관심 없었다. 기모노 입은 차림으로 그냥 조용히 식사하시면서 우리 쪽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있었다. 괜시리 내가 얼굴이 다 붉어지더라. 다들 조용해졌다.
그냥 얼른 밥 먹고 집에 갈 생각뿐이었다. 그리고 밥을 먹고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또래 여자애들이 오더니 나더러 그 방에서 묵었냐고 묻는 거다. 어? 혹시 뭔가 알고 있냐고 알고 있는 거 있음 좀 가르쳐 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거기 예전에 이곳 호텔 관리하는 야쿠자가 자기 애인이랑 같이 놀러 왔는데 그 야쿠자가 여자를 죽이고 그 방에서 몸 다 분해해서 여행용 가방 넣고 도망갔다고 한다. 거의 10년이 넘은 사건인데 그 후 그 방에 묵는 손님들이 항상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해서 직원용 방으로 비워둔 방이라고 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좌르륵 돋는데 내가 본 그 귀신이 그런 야쿠자의 애인이었던 건지는 확실치 않지만 아무튼 그 방에 무슨 일이 있었던 사실은 확실해졌단 뜻이다. 그리고 그 방에 이곳 직원들도 몇몇 묵었었는데 아무 일 없이 그냥 잘 지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지만 그중 한 명이 방에서 발작을 했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냥 그 호텔을 그만뒀다고 한다. 아무튼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 아이들에게 절대 그 방에 묵지 말라고 나 2번이나 봤다고 절대 묵지 말라고 신신당부까지 하고 호텔을 떠났다. 그리고 다시 후쿠오카 시내로 향하는데 아저씨 차를 타고 올 때 지나왔던 그 이누나키 터널을 지나오게 됐다. 그런데 또 막 기분이 이상한 거다. 그냥 막 답답한 기분. 기분 탓인 것 같기도 했고 암튼 그 당시 그 미야아카시에서의 기억이 너무나도 족같아서 지금도 미야아카시 다시 가라면 가기 싫을 것 같다. 아참 위에 2번이나 지나왔던 이누나키 터널 뭐가 그리 유명한가 하고 도쿄에 와서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진짜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심령 스포트였다. 구 이누나키 터널은 입구 쪽이 아예 콘크리트 바위로 봉쇄된 상태이며 안으로 들어가면 누군가의 이상한 낙서들로 가득 차 있다. 이곳에서 밤의 울음소리나 비명소리를 들은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하며 심령 방송 취재진들도 이곳을 대표적으로 자주 찾곤 한단다. 암튼 난 2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무서운 추억의 장소였다. 그 기억만 뺀다면 정말 사람들도 모두 좋고 너무 즐거운 여름이었던 것 같다. 이후로도 나는 가끔씩 저 의문의 귀신을 꿈속에서 만나곤 한다. 남자가 귀신 무서워하면 안 되는데 아직까지도 꿈에 나타나는 거 보면 아직도 나한테 붙은 게 아닐까 생각하지만 삶에 큰 지장은 없으니 그러려니 하며 살아가고 있다. 참, 한 가지. 이누나키 터널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가 한국말로 들린다는 소문이 많다고 한다. 예전 일제시대 때 강제로 잡혀온 한국인들이 당시 이누나키 터널에서 자살했다는 역사적인 기록도 있다고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아무것도 없는 CCTV. 내가 지금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1년 정도 몸 담았던 회사가 있었어. 호랑말고 같은 직장 동료 때문에 다니는 내내 너무 힘들었고 그만두면서도 막장 드라마 한 편을 찍고 나온 그런 회사야. 그때 알게 된 부장님이 회사 회식 때 들려주신 이야기야. 부장님은 미모의 와이프분과 단둘이 사셨어. 사정으로 그렇게 된 건지 아님 2분이 딩크족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애기를 그렇게 좋아하셨던 걸 보면 아마도 전자가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했었지. 다른 날과 다름없이 회사 회식에서 거나하게 취한 부장님이 집으로 향하셨대. 아파트 현관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버튼을 누르셨고 지하 3층에 있던 엘리베이터가 올라오기 시작했어. 그리고 1층에 도착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그때 시간이 밤 12시가 다 되어 가던 때인데 엘리베이터 안이 무척이나 시원하더라는 거야. 시원하다 못해 서늘하기까지 한 취기로 몸에 열이 있던 부장님은 그 서늘함을 확실하게 느꼈고 지하에 있던 엘리베이터라 그런가 보다 하고 16층 버튼을 누르셨대. 그리고 서서히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엘리베이터는 흔히 우리가 보는 평범한 디자인이었대. 출입문을 제외한 벽면에 거울이 있고 천장에 조명등이 있고 조명등을 반투명 유리로 덮어놓은 그런 구조였다고 해. 그렇게 올라가던 중에 5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추더래. 그 시간대엔 사람들이 잘 안 타서 정중앙에 자리를 잡고 계시던 부장님이 출입문이 열림과 동시에 옆으로 비켜서는데 아무도 안 타더래. 성질 급한 누군가가 버튼을 눌러놓고 비상구로 올라갔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닫힌 버튼을 누르고 다시 엘리베이터는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 층인 6층에서 문이 또다시 열린 거야. 근데 또 아무도 없더래. 부장님은 짜증이 나서 다시 닫힌 버튼을 누르고 올라가는데 다음 층인 7층에서 또 어김없이 문이 열린 거지. 화가 난 부장님이 엘리베이터 문으로 고개를 내밀고 장난치지 마라 하고 소리를 지르셨는데 위층에선 사람의 인기척이라곤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고 해.
뭔가 오싹했지만 애서 애들 장난이다 생각하고 다시 또 올라가는데 8층에서 또 다시 문이 열린 거야. 분노를 느끼려던 그때 문 앞에 웬 꼬마 아이 한 명이 있더래. 6, 7살 정도 돼 보이는 여자아이였대. 시간이 자정을 넘어서고 있는데 주변에 부모로 보이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야. 근데 이 꼬마가 엘리베이터에 타지는 않고 가만히 서 있더래. 부장님이 꼬마야, 안 타니? 하는데도 대답도 없고 가만히 있더라는 거지. 왠지 모를 한계가 느껴진 부장님이 엘리베이터 문을 닫으려고 하고 문이 반쯤 닫히고 있는데 꼬마애가 밖에서 열린 버튼으로 다시 문을 열더래. 키가 작으니까 까치발까지 해서 문을 열었다고 해. 그래서 부장님이 탈 거면 어서 타렴 그러는데 또 대꾸도 없이 가만히 있더래. 화가 난 부장님이 아까부터 엘리베이터 장난치는 아이가 있는데 그게 너였구나 하시며 손으로 CCTV를 가리키면서 여기서 다 찍고 있다고. 엄마한테 말해서 혼나게 할 테니까 장난치지 말고 닫으라고 그렇게 호통을 치셨대. 그랬더니 그 꼬마애가 부장님을 빤히 쳐다보면서 엄마가 타면 탈 거예요 조그맣게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야. 부장님이 주변을 둘러봤는데 꼬마의 엄마로 보이는 사람은 그림자조차 없었던 거야. 근데 꼬마의 목소리가 어쩐지 무척이나 어둡고 공포스러웠다고 해. 대답하기도 싫어진 부장님이 닫힌 버튼을 거칠게 눌렀고 다행히도 꼬마애는 다시 문을 열진 않았대. 그래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 다음 층에선 문이 열리지 않았대. 안도의 한숨을 내쉰 부장님이 빨리 16층이 되길 기다리고 있는데 11층쯤 왔나. 갑자기 엘리베이터의 조명등이 깜빡깜빡 하더라는 거야. 안 그래도 이상한 일을 겪고 무서웠던 부장님은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조명등을 올려다봤대. 근데 깜빡거리는 조명등이 조금 이상하더라는 거야. 마치 까만 잉크를 흘려놓은 것처럼 얼룩진 부분이 있었는데 그 얼룩이 깜빡깜빡하며 등이 꺼지고 켜질 때마다 점점 커지더래.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내가 술이 취해서 헛것을 보고 있는 거다. 속으로 계속 세뇌시키는데도 비웃기라도 하듯 그 얼룩은 점점 커지고 있었대. 부장님의 등줄기에선 땀이 흐르기 시작했는데 그 안은 반대로 엘리베이터 안은 무언이 들 정도로 서늘해졌다는 거야. 조명등을 바라보던 시선을 거두고 정면을 보는데 그 순간 부장님은 자기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대. 엘리베이터 출입문은 전면이 모자이크 같은 무늬로 되어 있어서 뭔가가 비쳐 보일 수가 없었는데 대신 띠를 두르듯이 장식이 되어 있는 부분은 거울처럼 형상이 비쳐 보일 수 있었다고 해. 근데 그 부분에 사람 손이 보인 거야. 분명히 자기만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에 미지의 존재가 있음을 확인한 부장님은 극도의 공포감에 사로잡혔지. 11층에서 16층까지 올라가는 그 시간이 마치 수십 년은 든 것처럼 느리게 느껴졌다고 해. 그리고 참지 못한 부장님이 14층 버튼을 누르고 내리려고 하던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는데 또 한 번 팀장님은 소스라치게 놀라셨다고 해. 아까 봤던 그 꼬마가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서 있더라는 거야. 진짜 간 떨어진다는 느낌이 그런 거구나. 그때 느끼셨다고 하더라고. 공포심에 떨던 부장님이 내리려고 하는 그때 꼬마가 고개를 드는데 아까와는 너무 다르게 아주 환하게 입이 찢어져라 웃으면서 말을 하더래. 이제 엄마 탔으니까 저도 타야 해요. 분명히 엘리베이터는 지하 3층에서부터 빈 상태로 올라왔고 1층에서 부장님이 타고 올라오는 동안에도 사람은커녕 쥐새끼 한 마리 안 탔는데 그 꼬마애는 엄마가 타고 있다고 한 거야. 그 이야기를 들은 부장님은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의 공포심을 느꼈대. 그리고 그 아이를 치다시피 하고 비상계단 쪽으로 달려가신 거야. 그 자리에 있다간 두 번 다신 와이프를 보지 못할 것 같은 무서운 예감이 든 거지. 비상문을 박차고 미친 듯이 계단을 올라가는데 센서등이 부장님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한참 앞서서 켜지더라는 거야. 마치 다른 사람이 먼저 올라가는 것처럼 말이야. 후들거리는 다리를 겨우 지탱하면서 거의 2계단씩 미친 듯이 뛰어 올라오던 부장님은 16층 표시를 보고 비상문을 냅다 열어 제치고 밖으로 나오셨대. 그리고 본인의 집 쪽으로 방향을 틀고 다시 뛰는데 집 앞에 사람이 있더라는 거야. 긴 머리를 늘어뜨린 여자와 손을 꼭 잡고 있는 꼬마 아이. 아까 목격한 그 꼬마 아이가 언제 왔는지도 모르게 부장님 댁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야. 부장님 집을 어떻게 안 건지 알 수도 없고 왜 자기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겠는데 확실한 한 가지 생각은 들더래. 지금 집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대.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겨우 돌려서 조심스럽게 비상문을 비틀어서 여는데 손이 땀으로 엉망이 되어 있으니까 손잡이를 놓치고 만 거야. 조용한 복도에 철컹하고 소리가 울려 퍼진 거지.
부장님은 정말 울 것 같은 심정이 돼서 복도 쪽을 바라보는데 복도 끝에서 또각 도각 삑삑 또각 도각 삑삑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야. 그 있잖아. 아이들 신발에서 나는 그 소리. 미칠 것 같은 공포심에 부장님은 기상구 문을 열고 밑에 층으로 정신없이 뛰어내려갔대. 계속 등 뒤에서는 또각또각 삑삑 그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들렸고 거의 구르다시피 계단을 내려온 부장님이 아파트 현관을 지나서 불이 켜진 관리사무소로 뛰어들어갔는데 경비 아저씨는 순찰을 나갔는지 보이지가 않더래. 그리고 관리실 조그마한 창문으로 현관을 바라보는데 그 꼬마 아이와 여자가 현관 밖으로 나오지는 못하고 부장님을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더라는 거야. 그리고 그때 경비 아저씨가 관리실로 들어왔고 땀범벅에 부들부들 떨고 있던 부장님을 보고 대려 놀라게 된 거지. 그리고 부장님이 손으로 현관 쪽을 가리키면서 얘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없더래. 경비 아저씨는 부장님이 술을 먹고 헛것을 본 거라고 하셨대. 그런데 부장님은 한참이 지나도록 관리 사무실에서 나오지를 못하셨대. 시간이 좀 지나고 창피하지만 경비 아저씨가 데려다 주셔서 겨우 집으로 갈 수 있었다고 해. 근데 자고 있을 줄 알았던 사모님이 온방 안에 불을 딱 켜놓고 부장님을 기다리고 계셨대. 그리고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부장님이 그 둘을 목격한 그 시간쯤에 부장님 댁 벨을 누가 눌렀던 거야. 사모님은 부장님인가 싶은 마음에 문을 열려고 현관문 쪽으로 가는데 뭔가 느낌이 쎄하더래. 이때까지 한 번도 부장님이 벨을 누른 적이 없었고 오히려 자는데 방해가 될까봐. 술 먹고 귀가가 늦은 날에는 더 조심해서 들어왔던 게 생각이 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인터폰을 켜고 보는데 아무도 없더래. 별일이다 생각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오려는데 또 벨소리가 울리고 인터폰을 보면 없고. 그래서 사모님이 인터폰 수화기를 내려놓지 않고 그 달칵거리는 그 부분만 끄고 있다가 다시 벨이 울리자마자 손을 띄었는데 인터폰 하나 가득 꽉 차게 사람 얼굴이 보이더래. 일부러 얼굴을 꾸역꾸역 들이밀고 있는 것처럼 말이야. 근데 이게 산 사람의 얼굴 같지가 않더라는 거야. 그래서 사모님은 집안에 불이란 불은 다 켜고 관리 사무실에 전화를 했는데 경비 아저씨가 순찰 중이다. 받지 못했던 거고 그리고 한참 후에 다시 인터폰으로 밖을 내다보니까 아무도 없더라는 거지. 그 시간쯤 부장님은 미칠 듯한 공포와 싸우며 비상계단을 날듯이 내려가고 계셨던 거고 두 분은 그렇게 한참 동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해. 다음날 엘리베이터 CCTV를 꼭 확인해 보자고 다짐을 하고 날이 거의 밝을 쯤이 돼서야 잠자리에 들 수 있었대. 그리고 CCTV를 확인하는데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부장님이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갑자기 뭐에라도 홀린 듯이 5층, 6층, 7층, 8층 버튼을 누르시더래. 그리고 7층에서 아무도 없는 데다 대고 소리를 지르시고 8층에서 문이 열릴 땐 뭐라고 중얼거리시더니 닫히라는 엘리베이터 문을 열린 버튼을 눌러서 열더래. 그리곤 CCTV를 가리키면서 뭐라고 한참을 하더니 다시 닫힌 버튼을 누르고 닫더래. 그리고 나서 아주 한참 동안을 조용히 엘리베이터 조명 부분을 뚫어져라 보고 있더니 갑자기 14층 버튼을 누르고 밖으로 뛰쳐나가시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부장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한 거지. 현관 쪽 CCTV에도 달려나오는 부장님 모습만 찍혀있고 아무것도 없었대. 경비 아저씨는 그것 보라며 약주 드시고 헛것을 본 거라고 하셨대. 사모님과 부장님이 본 그것은 어디에도 찍혀있지 않았다는 거지. 부장님은 정말 자기가 취해서 헛것을 본 건지 그렇다면 사모님이 본 건 무엇인지 참 미스테리하고 무서운 일이었다고 담담하게 이야기하셨어.